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 이슈워치입니다.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주제는요. 바로 AI 반도체 시장입니다. 이 시장의 절대 강자, 엔비디아의 아성에 중국의 거대 기업이죠. 알리바바가 도전장을 내민 상황인데요.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게 단순히 어떤 기술 경쟁의 문제를 넘어서요. 미중 기술 패권 다툼이라는 아주 큰 지정학적 배경이 있고요. 거기에 또 중국의 기술 자립 의지까지 맞물려서 돌아가는 상당히 복잡한 게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알리바바의 이 AI 칩 개발이 기술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시장이나 지정학적 관점에서는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게 엔비디아의 미래, 더 나아가서 AI 반도체 시장 전체의 판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저희가 분석한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좀 심층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제일 궁금한 기술적인 측면부터 한번 살펴보죠. 기술적으로 보면 정말 흥미로운 대결 구도 같아요. 엔비디아가 뭐랄까 AI 모델의 훈련이랑 추론, 이 양쪽 모두에서 거의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는 그런 헤비급 챔피언 같다면요. 알리바바는 좀 다르죠. 미국의 제재라는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 상대적으로 좀 빈틈이 보이는 추론 시작을 파고드는 굉장히 영리한 전략을 쓰는 도전자처럼 보이거든요. 이 기술적인 격차와 전략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현재 엔비디아의 기술력은 그야말로 초격차라는 말이 딱 맞죠. 단순히 칩 하나하나가 빠르다 이걸 넘어서요. 거의 1년 아니면 2년 주기로 성능을 기하급수적으로 높이는 그런 신제품을 계속 내놓는다는 거. 그 속도 자체가 경쟁자들이 따라오기 힘든 엄청난 장벽입니다. 암페어 아키텍처의 A팩, 호퍼 아키텍처의 H팩, 그리고 이제 최신 블랙을 아키텍처의 B200까지 쭉 이어지는 로드맵을 보면요. 이건 의도적으로 경쟁의 문턱을 계속 높여서 아예 따라올 엄두를 못 내게 하려는 그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와, 그 로드맵 자체가 전략이다 말씀이시군요. 성능 향상 폭도 엄청나잖아요. 네, 그렇죠. H100만 해도 이전 세대 A100 대비해서 LLM 훈련 성능을 최대 30배까지 높였다고 발표했었고요. 여기에는 수만 개의 쿠다 코어라던가 4세대 텐서 코어, 또 HBM3 같은 고성능 메모리 기술이 다 들어간 거죠. 게다가 트랜스포머 엔진이나 FP8 연산 같은 걸로 효율성까지 극대화했고요. 최신 B200은 더하죠. FP4라는, 그러니까 정확도는 조금 낮추더라도 속도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초당 9,000조 번 연산, 9페타플롭스 성능을 낸다고 하니까요. 9페타플롭스요? 와, 단위 자체가 다르네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속도인데요? 네, 정말 엄청난 속도입니다. 심지어는 그 다음 세대 아키텍처인 루빈, 또 벌써 2026년쯤 출시 목표로 개발 중이라고 하니까요. 엔비디아의 이 질주가 무서울 정도죠. 이게 결국 AI 훈련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지배력을 더더욱 공고히 하려는 그런 의도라고 봐야 합니다. 네, 훈련 시장은 정말 엔비디아 천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알리바바 쪽을 좀 볼까요?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네, 알리바바는 일단 H100, B200 같은 이런 최첨단 칩을 미국 제재 때문에 아예 구할 수가 없게 된 상황이죠. 로이터 통신이나 다른 외신 보도들을 종합해보면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자체 칩 개발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엔비디아랑 전면전을 벌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인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좀 낮고 또 알리바바 클라우드에서 바로 써먹어서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추론 시장에 먼저 집중하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 추론 시장이요? 훈련이랑 추론은 좀 다른 거죠? 네, 그렇죠. 훈련은 AI 모델을 만드는 과정이라 정말 어마어마한 연산 능력이 필요하고요. 추론은 이미 만들어진 모델을 실제 서비스에 활용하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면 챗봇 응답 생성이라던가 이미지 인식 같은 거예요. 그래서 훈련만큼 괴물 같은 성능까지는 필요 없지만 대신 24시간 내내 안정적으로 돌아가야 하니까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군요. 효율성. 네, 게다가 알리바바가 이 칩을 만들 때 아마도 중국 내 파운드리, 예를 들면 SMAC 같은 곳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TSMC의 3나노 같은 최선단 공정을 사용하기는 어렵다는 현실적인 제약이 또 있습니다. 아, 생산 자체의 한계도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알리바바 칩은 엔비디아처럼 절대적인 성능으로 승부하기보다는 전력 효율성,
그러니까 와트당 성능이죠. 그리고 비용 효율성, 이걸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실제로 더 레지스터 같은 IT 전문 매체 분석을 보면 알리바바의 1차적인 목표가 엔비디아가 중국 수출용으로 성능을 좀 낮춰서 만든 HE1이라는 칩이 있거든요. 그걸 넘어서는 성능을 내는 것이라고 분석했어요. 이건 뭐 명백하게 중국 내수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입지를 대체하려는 아주 현실적인 목표 설정으로 보입니다. H2O를 넘어서는 수준. 엔비디아로서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죠. 물론 알리바바가 과거 2019년에도 한광 800이라는 추론용 칩을 발표한 적이 있긴 합니다만 그때는 지금 같은 LLM 시대가 아니었죠. 주로 좀 더 전통적인 머신러닝 모델을 타겟으로 했었고요. 이번에 개발하는 칩은 현재의 생성형 AI 시대에 맞춰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하드웨어 스펙만 놓고 보면 확실히 엔비디아의 우위가 명확해 보이긴 하는데요. 근데 항상 이야기 나오는 게 AI 경쟁은 하드웨어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바로 그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결정적인 해자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여기서 알리바바가 꺼내든 카드가 PAI하고 블레이드 디스크라는 건데 이게 상당히 흥미로워요. 이건 혹시 엔비디아의 그 강력한 쿠다 생태계를 어떻게든 좀 우회해 보려는 시도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알리바바의 전략은 그 현실을 인정한 상당히 영리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먼저 PAI, Platform for AI라는 건데요. 이건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통합 AI 개발 플랫폼입니다. 여기에 이제 자체 개발한 칩을 깊숙하게 통합시켜서 알리바바 클라우드를 쓰는 사용자들이 자연스럽게 그리고 쉽게 이 하드웨어 가속의 이점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거죠. 자기네 서비스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전략이고요. 아, 자사 클라우드 사용자들을 묶어두려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더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오픈소스 딥러닝 컴파일러인 블레이드 디스크입니다. 블레이드 디스크. 컴파일러라고 하면 좀 어려운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컴파일러를 간단히 비유하자면요. 개발자들이 쓰는 언어, 예를 들어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 같은 인기 도구로 코드를 짜잖아요. 그걸 특정 하드웨어, 여기서는 이제 알리바바 칩이겠죠. 그 하드웨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해주고 또 가장 효율적으로 돌아가도록 최적화까지 해주는 뭐랄까 뜻똑한 번역기 겸 최적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하, 번역기 역할이군요. 네. 근데 블레이드 디스크의 진짜 목표는 뭐냐면 개발자들이 기존의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로 열심히 짜놓은 코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거의 수정하지 않고도 알리바바 칩 위에서 아주 효율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최적화하고 변환해주겠다는 겁니다. 와, 그게 가능하다면 정말 대단한데요? 코드 수정 없이 하드웨어로만 바꿔도 된다는 거잖아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엔비디아 쿠다의 그 강력한 락인 효과 때문입니다. 한번 쿠다 환경에 익숙해지고 거기에 맞춰서 코드를 개발하면 다른 하드웨어로 옮겨가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이걸 락인 효과라고 하는데 알리바바는 이 락인 효과를 정면으로 깨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인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블레이드 디스크 같은 컴파일러 기술을 통해서 일종의 우회로나 환승 통로를 만들어서 진입 장벽을 낮춰보려는 시도인 거죠. 아, 쿠다를 직접 대체하긴 어려우니 약간 옆으로 돌아가는 길을 만들겠다. 이런 거군요. 굉장히 현실적인 접근이네요. 네, 하지만 엔비디아 쿠다 생태계의 힘을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쿠다는 2006년부터 시작해서 거의 15년 이상 아주 오랫동안 구축되어 온 거대한 병렬 컴퓨팅 플랫폼이자 프로그래밍 모델이에요. 이게 단순히 코딩 툴 하나가 아닙니다. 딥러닝 연산을 가속하는 cuDDN 라이브러리, 추론 속도를 높이는 텐서알트 엔진, 개발 과정을 도와주는 엔사이트 같은 디버깅 툴까지 이걸 다 포함하는 거대한 생태계죠. 네, 그 생태계가 정말 강력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점은 역시 말씀하신 그 락인 효과입니다.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 같은 주요 AI 프레임워크들이 대부분 쿠다 위에서 최적의 성능을 내도록 개발되어 왔어요. 그래서 개발자들은 자연스럽게 엔비디아 GPU를 써야 최고의 성능을 얻을 수 있고요. 만약 다른 회사 GPU, 예를 들어 알리바바 칩이나 AMD 칩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코드를 다 뜯어 고쳐야 하나요? 그렇죠. 코드를 대대적으로 수정하거나 아니면 AMD의 ROCm 같은 완전히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가야 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시간도 엄청나게 들고 비용도 많이 들고 무엇보다 프로젝트 전체가 지연될 위험을 감수해야 해요.
이것이 바로 엔비디아가 정말 오랫동안 공들여서 구축해온 가장 강력한 경쟁 우위이고 알리바바 같은 후발주자가 넘어서기 정말 어려운 거대한 장벽인 겁니다. 그래서 블레이드 디스크가 이 장벽을 과연 얼마나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을지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소프트웨어 생태계의 벽이 생각보다 훨씬 높다는 거네요. 그럼 또 다른 측면, 전력 효율성이나 총소유 비용 TCO는 어떤가요? 특히 알리바바처럼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클라우드 기업 입장에서는 그 전기요금 같은 운영 비용도 무시 못할 텐데요. 알리바바가 추론 시장에 집중하면서 이 부분에서 좀 강점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엔비디아 칩은 아시다시피 성능이 엄청나게 높은 만큼 전력 소모도 상당하거든요. A백이 한 400W 수준이었는데 H백 같은 경우는 최대 700W에 달합니다. B백은 아마 더 높겠죠? 700W요? 칩 하나가요? 와, 가정용 전자레인지 수준인데요? 그렇죠. 물론 엔비디아 측의 주장은 다릅니다. 우리는 성능이 워낙 압도적이니까 작업을 훨씬 빨리 끝낼 수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총 에너지 소모량이나 TCU, 즉 총소유 비용은 오히려 더 낮다. 이렇게 주장하죠. 더 빨리 일을 끝내는 게 결국은 더 효율적이라는 논리인데요. 훈련처럼 딱 정해진 시간 안에 끝내야 하는 작업에는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 작업 시간 단축 효과로 상쇄된다는 거군요. 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24시간 내내 1년 365일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 추론 작업에서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작업 속도도 중요하지만 칩 하나하나가 지속적으로 소모하는 전력량 자체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알리바바 칩은 아마도 아직 정확한 스펙은 안 나왔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전력 소모를 목표로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와트당 추론 성능, 이걸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큽니다. 와트당 성능, 전력 대비 성능이 좋다는 거군요. 네, 특히 알리바바 클라우드처럼 수십만 대, 어쩌면 수백만 대의 서버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요. 이 칩 하나의 작은 전력 소모 차이가 쌓이면 엄청난 운영 비용 절감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서비스 가격 경쟁력으로 직결되니까 이건 알리바바에게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겠네요. 수십만 대면 정말 티끌모아 태산이 됐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엔비디아는 여전히 훈련과 추론 모두를 아우르는 초격차 하드웨어 성능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정말 강력한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생태계라는 무기까지 갖춘 상태입니다. 반면에 알리바바는 미국의 제재라는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 일단은 추론 시장에 집중하는 전략을 택했고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블레이드 디스크라는 컴파일러 기술로 쿠다 생태계를 좀 우회해보려고 하고 하드웨어적으로는 낮은 전력 소모를 통한 TCO 절감을 핵심 경쟁력으로 삼으려는 주어진 현실적인 제약 하에서 최적의 전략을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기술적인 그림이 어느 정도 명확하게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요. 시장 그리고 지정학적인 측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모든 기술 경쟁의 배경에는 결국 그 미중 기술 패권 다툼이라는 거대한 지정학적 현실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이 제재가 오히려 알리바바에게는 기회가 된 측면도 있어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2022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최첨단 AI 칩, 그러니까 A백이나 H백 같은 것들의 중국 수출 통제는요. 알리바바뿐만 아니라 텐센트, 바이두 같은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에게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기술 자립의 필요성을 아주 절실하게 느끼게 만든 계기가 됐습니다. 엔비디아의 최고 성능 칩을 돈이 있어도 구할 수 없게 되니까 어떻게든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 거죠. 그렇죠. 대안이 없어진 셈이니까요. 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중요한 변수가 작용합니다. 바로 중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죠. 중국 정부는 반도체 자립을 거의 국가적인 목표로 내걸고 정말 막대한 정책 자금과 세제 혜택 같은 지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5년 1월에도 84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10조 원이 넘는 규모의 AI 펀드를 발표하기도 했고요. 10조 원이요? 와, 정부 지원 규모가 엄청나네요.
네, 그렇죠. 이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알리바바 같은 기업들에게는 두 가지 측면에서 큰 힘이 됩니다. 첫째는 안정적인 초기 수요처를 확보해 준다는 점이고요. 정부나 공공기관, 국영기업들이 먼저 나서서 자국산 칩을 사용해 주면 초기 물량 확보에 도움이 되죠. 둘째는 막대한 연구개발 R&D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동력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미국의 제재라는 외부 압력과 중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라는 내부 동력이 맞물리면서 알리바바에게는 이 거대한 중국 내수 시장을 공략할 절호의 기회가 열린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제재가 의도치 않게 중국 기업들에게 자국 시장이라는 텃밭을 만들어준 셈이군요. 딜레마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거든요. 과거에는 엔비디아 전체 매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5%를 넘을 때도 있었으니까요. 15%면 정말 무시 못할 비중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미국의 규제를 어떻게든 준수하면서 중국에 팔 수 있는 성능을 낮춘 칩들을 개발해 왔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H20 같은 거고요. 최근 로이터 통신 보도를 보면 이 H0보다 성능이 좀 더 높은 새로운 중국 시장용 칩 B30A라는 것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아, 규제 안에서 최대한 팔아보려고 계속 노력은 하고 있군요. 네,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정부는 또 반대로 자국 기업들에게 자국산 칩 사용을 계속 압박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미국 정부는 언제든지 추가적인 제재를 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지금 중국 정부와 미국 정부 이 양쪽의 압박 사이에 끼어 있는 뭐랄까 샌드위치 신세가 된 셈이죠. 와, 정말 어려운 상황이네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네, 실제로 그 결과가 숫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5년 2분기 실적 발표를 보면 엔비디아의 전체 매출에서 중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5.9%까지 급감했습니다. 5.9%요? 아까 15% 넘을 때도 있었다고 하셨는데 정말 많이 줄었네요. 네, 굉장히 큰 폭으로 줄어든 거죠. 양쪽의 압박 속에서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에서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알리바바의 등장이 실제 시장 경쟁 구도를 어떻게 바꿀 거라고 보시나요? 알리바바가 엔비디아의 그 글로벌 독점 거의 80% 이상 점유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여기에 좀 균열을 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건 그냥 중국 내수 시장에 국한된 변화일까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알리바바가 엔비디아의 글로벌 지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거라고 봅니다. 앞서 계속 분석했듯이 역시 그 최선단 공정 접근의 어려움 때문에 생기는 하드웨어 성능 격차가 분명히 존재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그 견고한 쿠다 소프트웨어 생태계의 벽이 너무 높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기업이나 개발자들이 굳이 성능이 좀 떨어지고 아직 검증되지 않은 그리고 쓰기 불편할 수도 있는 알리바바 칩으로 당장 갈아탈 유인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네, 글로벌 시장에서는 아직 엔비디아의 아성이 굳건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국 내수 시장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중국 시장 안에서만큼은 알리바바의 이 도전이 엔비디아에게 매우 직접적이고 또 상당히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 내수 시장에서는 다르다. 왜 그런가요? 가장 큰 이유는요, 알리바바라는 회사 자체가 이미 세계 4위 또는 4위권의 거대한 클라우드 서비스, 즉 알리바바 클라우드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엄청난 수요처라는 점입니다. 아, 자기들이 직접 쓴다는 거군요. 그렇죠. 자체 개발한 칩을 다른 데 팔기 전에 먼저 자기네 클라우드 서비스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여러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막대한 초기 시장을 그냥 확보하는 셈이죠. 안정적인 수요가 보장되는 거고요. 둘째, 실제 서비스 환경에서 칩의 성능과 안정성을 검증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셋째, 대량 생산을 통해서 칩의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와, 자기네 클라우드가 있으니까 이게 다 가능하군요. 네, 만약 이렇게 해서 알리바바 칩이 자사 클라우드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성능을 입증한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중국 내 다른 빅테크 기업들, 예를 들어 텐센트나 바이두 같은 회사들에게도 굉장히 매력적인 대안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알리바바 칩 써보니까 괜찮네? 우리도 한번 써볼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러면 엔비디아 대신 알리바바 칩을 쓰는 중국 기업들이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 시장에는 이미 엔비디아를 위협하는 또 다른 강력한 경쟁자가 존재한다는 점도 잊으면 안 됩니다. 바로 화웨이죠. 아, 맞다. 화웨이도 있었죠. 네, 화웨이는 미국의 제재를 훨씬 더 일찍부터 받아왔기 때문에 이미 자체적으로 어센드라는 AI 칩과 관련 소프트웨어 스택을 개발해서 상당한 기술력과 시장 입지를 구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엔비디아조차도 매년 발간하는 연례 보고서에서 화웨이를 공식적인 경쟁사로 명시할 정도예요. 엔비디아가 직접 경쟁사로 언급할 정도면 화웨이 기술력도 상당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결국 중국 AI 반도체 시장의 미래 구도는 엔비디아가 내놓는 저사양 수출용 칩, 그리고 이미 자리를 잡은 화웨이, 여기에 새롭게 도전하는 알리바바, 이 세 플레이어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3파전 양상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3파전이라 엔비디아, 화웨이, 알리바바, 중국 시장 정말 복잡하게 돌아가네요.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서도 좀 차이가 뚜렷해 보이는데요. 엔비디아는 최고의 성능을 내는 칩을 아주 높은 마진에 팔고 그걸 또 큐다라는 소프트웨어로 꽉 묶어두는 전략이잖아요. 근데 알리바바는 들어보면 칩 자체를 팔아서 이익을 남기기보다는 이걸 이용해서 자기네 클라우드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는 게 더 주된 목표인 것 같다는 거죠. 맞나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게 핵심적인 차이점 중 하나예요. 엔비디아는 하드웨어 판매와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큐다를 결합한 모델로 현재 AI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과실을 가장 크게 얻고 있는 최대 수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알리바바에게 이 AI 칩은 물론 외부 판매도 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자사 클라우드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전략적인 수단에 더 가깝습니다. 자체 칩을 사용함으로써 비싼 엔비디아 칩을 구매하는 데 들었던 비용을 절감하고요. 또 하드웨어부터 그 위에서 돌아가는 서비스까지 전체를 수직 계열화함으로써 고객들에게 가장 최적화된 그리고 가격 경쟁력 있는 AI 클라우드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최종 목표인 거죠. 칩 자체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부품인 셈입니다. 아,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칩 장사 그 자체가 목적이고 알리바바는 칩을 이용해서 클라우드 장사를 더 잘하려는 목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알리바바 칩의 성능이 충분히 좋아지고 생태계가 갖춰진다면 외부 판매 비중도 늘리려고 하겠지만 적어도 초기에는 자사 클라우드 강화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서 앞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 경쟁 구도와 영향력이 어떻게 변해갈지 한번 예측을 해보죠. 시간대별로 나눠서 보면 좀 더 명확할 것 같은데요. 먼저 단기적, 그러니까 한 1년 이내를 보면요. 알리바바가 칩을 출시한다고 해도 이게 당장 엔비디아의 전체 매출에 엄청난 타격을 주지는 않을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미 중국 매출 비중이 꽤 줄어든 상태고 또 시장 참여자들도 이런 중국 리스크를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가격에 반영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렇죠?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엔비디아의 전체 파이에서 중국 시장 비중이 이미 상당히 줄었기 때문에 알리바바 칩 출시 자체가 당장 엔비디아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상징적인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중국 시장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감. 그리고 중국 기술이 생각보다 빨리 쫓아오네 하는 그런 우려. 이런 것들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좀 위축시켜서 주가 변동성을 키울 수는 있겠죠. 실제로 예전에 알리바바 칩 개발 소식이 처음 나왔을 때 엔비디아 주가가 잠시 하락하기도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심리적인 영향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런 투자 심리의 변화가 더 큰 변수일 수 있고요. 이 기간 동안 알리바바는 아마 자체 클라우드에 우선적으로 칩을 적용하면서 성능과 안정성을 검증하고 개선하는 데 집중할 겁니다. 반대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그나마 팔고 했던 저사양 중국 수출용 칩, 예를 들어 H20 같은 것들을 판매는 지금보다 더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그렇군요. 단기적으로는 심리적 영향과 중국 내 점유율 하락 정도가 예상되는군요. 그럼 조금 더 시간을 길게 봐서 중기적, 한 1년에서 3년 정도 사이에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중기적으로 넘어가면 엔비디아는 아마 중국 시장에서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 즉 중국 외 글로벌 시장 공략에 더욱 집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최근에는 중동 지역의 AI 투자도 활발하니까요. 이런 시장들을 더 적극적으로 공략하겠죠.
기술적으로는 차세대 아키텍처, 아까 언급했던 루빈이나 그 이후 세대 칩 개발을 더 가속화할 거고요. 또 블랙웰 울트라나 루딘 울트라 같은 최고 사양의 하이엔드 라인업을 강화해서 기술 초격차를 계속 유지하고 벌리려는 노력을 할 겁니다. 아, 중국 시장은 좀 어렵더라도 다른 데서 더 벌어서 메꾸고 기술 격차는 더 벌리겠다. 이런 전략이군요. 네,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미국 정부의 허가 범위 안에서 어떻게든 중국 시장에 팔 수 있는 커스텀 칩, 예를 들어 아까 얘기 나온 B30A 같은 것들을 개발하려는 시도도 계속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완전히 포기하기는 아까운 시장이니까요. 이런 이중적인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엔비디아는 그렇게 움직일 것 같고요. 그럼 알리바바 쪽은 중기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만약 이 시기에 알리바바 칩이 자체 클라우드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성능이나 안정성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된다면요. 그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텐센트나 바이두 같은 다른 중국 기업들도 알리바바 칩이나 화웨이 칩 같은 자국산 칩 도입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 AI 시장에서의 탈 엔비디아 현상은 더욱 심화될 거고요. 중국은 엔비디아의 기술 종속에서 벗어나서 자국 기술을 기반으로 한 독자적인 AI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훨씬 더 빠르게 나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와, 중기적으로는 중국 시장의 재편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럼 더 길게 봐서 장기적, 그러니까 3년 이상 후에는 어떤 그림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장기적으로는 정말 흥미로운 구도가 펼쳐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이 크게 두 개의 블록으로 양분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거든요. 두 개의 블록으로요. 네, 하나는 여전히 엔비디아가 중심이 되는 글로벌 표준 기술 블록이고요. 미국, 유럽, 한국,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가 여기에 속하겠죠. 다른 하나는 중국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중국 기술 자립 블록입니다. 여기서는 화웨이나 알리바바 같은 자국 기업들의 기술이 표준이 되는 거죠. 와, 마치 예전 냉전 시대처럼 기술 블록이 나뉜다는 건가요? 굉장히 큰 변화인데요. 그렇죠. 만약 정말 이렇게 된다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CEO인 젠슨 왕이 예전에 중국 시장의 잠재력을 언급하면서 연간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0조 원이 넘는 규모의 기회가 있는 시장이라고 말한 적이 있거든요. 500억 달러? 네, 그 정도 규모의 거대한 시장을 사실상 잃게 된다는 점은 엔비디아에게 장기적으로 큰 아쉬움이자 손실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겠네요. 아무리 다른 데서 잘한다고 해도 저렇게 큰 시장을 놓치는 건 뼈 아프겠네요. 그럼 이 장기적인 구도에서 가장 큰 변수는 뭘까요? 역시 소프트웨어 생태계의 변화일까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변수이자 어쩌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건 역시 소프트웨어 생태계입니다. 만약에요, 정말 만약에 알리바바나 화웨이, 텐센트 같은 중국의 주요 기업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현재 쿠다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강력한 오픈소스 기반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성공한다면 와, 그게 가능하다면요. 그건 엔비디아가 수십 년간 쌓아올린 가장 깊고 강력한 해자, 즉 쿠다 생태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엄청난 사건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단순히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엔비디아의 지배력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죠. 오픈소스 기반의 쿠다 대항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쉽지는 않겠지만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 리눅스 재단 산하의 CNCF,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 같은 곳에서도 특정 기업, 즉 엔비디아에 대한 기술 의존도를 낮추고 대안을 마련하려는 논의들이 조금씩 시작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물론 이게 현실화되려면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지켜볼 만한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소프트웨어 생태계의 변화 가능성,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물론 그것이 현실화된다면 엔비디아에게는 큰 위협이 되겠지만 또 다른 측면도 봐야 합니다. 바로 AI 시장 자체가 워낙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죠. 엔비디아는 설령 중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줄어든다고 해도 중국 외 다른 글로벌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지배력을 바탕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엔비디아가 단순히 데이터 센터용 GPU만 파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자율주행 자동차, 로보틱스, 헬스케어, 신약 개발 등등 새로운 응용 분야를 계속 개척하면서 시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런 신규 시장에서의 성장을 통해서 중국 시장에서의 손실을 충분히 만회하고도 남을 만큼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아, 그렇죠. 엔비디아가 워낙 여러 분야에 발을 걸치고 있으니까요. 네. 결국 엔비디아의 장기적인 미래에는 중국 시장 상슬이라는 잠재적 손실을 다른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장과 신규 사업 분야에서의 성공으로 얼마나 성공적으로 상쇄할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알리바바의 AI 칩 개발이 엔비디아와 전체 AI 반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부터 시장, 지정학적인 측면 그리고 미래 전망까지 아주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자면 알리바바의 이번 도전은 단순히 기술 경쟁을 넘어서 미중 기술 분쟁이라는 큰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중국 내수 시장을 중심으로 엔비디아의 그 독점적인 지위에 상당히 의미 있는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기술적인 격차는 아직 분명히 존재하지만 알리바바는 추론 시장에 집중하고 블레이드에스크 같은 영리한 소프트웨어 전략을 통해서 이 격차를 어떻게든 극복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맞습니다. 엔비디아의 진정한 힘은 단순히 하드웨어 성능 그 자체를 넘어선 그 강력한 쿠다 소프트웨어 생태계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하지만 이런 기술적인 우위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인 변수로 인해서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인 중국 시장에서의 입지는 분명히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리바바와 또 기존의 강자인 화웨이의 부상은 중국 AI 반도체 시장의 재편 가능성, 그리고 더 나아가 중국의 독자적인 기술 생태계 구축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AI 시장이 두 개의 블록으로 양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엔비디아는 이러한 도전에 맞서서 중국 외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고 또 새로운 응용 분야를 개척해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결국 AI 반도체 시장의 미래는 단순히 기술력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정학적인 역학관계, 소프트웨어 생태계의 경쟁, 그리고 비용 효율성 같은 다양한 요소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서 돌아가는 더욱더 흥미롭고 예측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중국 내에서의 치열한 경쟁이 역설적으로 특정 분야, 예를 들어서 전력 효율성이 아주 중요한 AI 기술 같은 분야의 발전을 더 가속화시켜서 그 결과가 결국에는 글로벌 시장 전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것도 한번 계속 지켜볼 만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논의한 내용은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추천이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투자 결정과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정보는 AI에 의해 생성된 내용을 일부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시장 상황이나 데이터와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 이슈워치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